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볼 이야기는 바로 실리콘밸리의 거물이죠. 벤처 캐피털 A16G의 공동 창업자 벤 호로위츠의 스탠포드 강연입니다. 네, 벤 호로이츠. 정말 유명한 사람이죠. 그의 책 하디싱도 그렇고 A16G도 그렇고요. 그렇죠. 특히 그의 배경 이야기가 참 흥미로운데요. 뭐랄까, 버클리에서 히피 부모님 밑에서 자랐는데 오히려 그 반항심으로 자본주의에 끌렸다는 거나 아니면 대학 때 막 랩 음악에 엄청 빠졌었다면서요. 맞아요. 그 얘기가 참 재밌죠. 소위 말하는 반항이 오히려 주류 사회,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스템으로 향했다는 게 역설적이기도 하고요. 또 랩 음악 얘기도 빼놓을 수 없는데 이게 뭐 당시에는 완전 시간 낭비처럼 보였을 수도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자기 경력에 결정적인 도움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신기하죠. 진짜 의외네요.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됐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가 나중에 네스케이프 같은 회사에서 일할 때 당시 실리콘밸리 문화가 지금과는 또 달랐잖아요. 그때 흑인 문화나 힙합에 대한 이해가 깊었던 게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과 소통하고 어울리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해요. 심지어 뭐 건의 성사 같은 데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하고요. 와, 정말 어디서 어떻게 도움이 될지 모르는 거네요. 그러니까 오늘 저희는 이 강연 녹취록을 바탕으로 그의 경험에서 나온 기업가 정신, 그리고 그가 말하는 어떤 핵심 기술들, 또 초기 경력 관리나 벤처 캐피털 세계에 대한 그의 통찰을 좀 깊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이 이야기를 통해 뭔가 얻어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잘 풀어보겠습니다. 네, 특히 그가 컴퓨터 과학을 전공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학문적으로 그렇게까지 인정받는 분위기는 아니었다는 점도 재밌어요. 심지어 뭐 전공의 필요성 자체에 대한 의문도 있었다고 하니까요. 아, 정말요. 지금 CS는 완전 최고 인기 학과인데 완전 딴판이었네요. 그렇죠. 뭐랄까 이론보다는 실제 만드는 것에 더 중점을 두던 시기였달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랩 음악 이야기. 이게 그냥 취미 수준이 아니라 주말 밤에 밖에 나가지도 않고 라디오쇼 녹음하고 분석하고 뭐 그럴 정도였다고 해요. 와, 거의 뭐 덕후 수준인데요. 네, 그런데 그 경험이 나중에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문화적으로 소통하는 데 엄청난 자산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만한 건 당장 이게 뭐에 쓸모가 있을까 싶은 그런 열정이나 배움도 결국에는 다 연결될 수 있다는 거 아닐까요? 그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저도 가끔 이거 해서 뭐 하나 싶은 생각 들 때가 있는데 결국은 다 피가 되고 살이 된다 뭐 이런 걸까요? 네, 그렇죠. 어떤 경험이든 깊이 파고들면 거기서 배우는 게 분명히 있다는 거죠. 비선형적인 경로랄까? 성공으로 가는 길이 꼭 정해진 트랙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 같아요. 비선형적인 경로. 좋네요. 자, 그럼 그가 기업가에게 꼭 필요하다고 강조한 핵심 기술은 뭐였을까요? 컴퓨터 과학 전공자니까 당연히 기술적 능력은 기본일 텐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본 거죠. 맞습니다. 프로그래밍 같은 기술적 능력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걸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다고 봤어요. 그가 정말 강조한 건 바로 사람을 다루는 기술, 즉 피플 스킬이에요. 아, 피플 스킬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들을 말하는 건가요?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의 동기를 이해하는 능력,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관계를 구축하고 또 사람들을 움직여서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능력. 이게 조직을 만들고 뭐 투자를 유치하고 거래를 성사시키고 결국 사업 전체를 성공시키는 데 핵심이라는 거예요. 하긴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요. 팀을 만들고 이끌어야 하니까. 그렇죠. 특히 스타트업은 초기 멤버들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 소수의 인원으로 엄청난 일을 해내야 하는데 이때 리더의 피플 스킬이 정말 결정적이죠. 그리고 그는 이런 능력을 배우는 데 있어서 의외로 대기업 경험이 중요할 수 있다고 봤어요. 대기업 경험이요. 보통 스타트업 하려면 대기업은 좀 답답하고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거기서 뭘 배울 수 있다는 걸까요? 바로 그 답답함과 비효율을 직접 겪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뭘 하나 제안했는데 의사결정이 막 일주일, 이주일씩 걸리고 부서 간의 협조는 안 되고 이런 좌절스러운 경험들 있잖아요. 아, 네. 겪어본 사람은 알죠. 정말 답답하죠. 그걸 직접 겪어봐야 나중에 내가 회사를 만들 때는 이런 문제는 이렇게 피해야겠다. 의사결정 구조는 이렇게 설계해야겠다 하고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즉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실제 훈련장이 된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 알아야 해결책도 찾을 수 있으니까요. 와, 관점의 전환이네요.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게 오히려 약이 될 수 있다니. 그럼 학교 졸업하고 바로 창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었겠네요. 꼭 부정적이라기보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강조했어요. 특히 그가 말하는 세상 돌아가는 방식에 대한 비밀을 모른다면 매우 힘들다는 거죠. 여기서 비밀이라는 건 뭐 대단한 음모론 같은 게 아니라 업계의 작동 방식, 중요한 인맥, 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 같은 걸 말해요. 아, 그런 종류의 비밀이요. 경험을 통해 얻게 되는 암묵지 같은 거군요. 맞아요. 이런 네트워크나 시장 이해, 그리고 검증된 경영 능력이 없이 시작하면 정말 맨 땅에 헤딩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특히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났을 때 문제가 커진다고 봤어요. 경쟁자 문제요? 예를 들어 어떤? 그가 강연에서 예시로 든 게 토니 파델이었어요. 아이팟을 만든 사람 있잖아요. 만약 당신이 별 경험 없이 MP3 플레이어 스타트업을 시작했는데 갑자기 토니 파델 같은 경험 많은 거물이 비슷한 제품으로 시장에 뛰어든다면 당장 최고의 엔지니어들을 다 그쪽으로 뺏길 거라는 거죠. 인재 영입부터가 난관에 부딪히는 거예요. 아, 상상만 해도 아찔하네요. 그렇죠. 특히 뭐 세상을 바꿀 만한 정말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있는 게 아니라면 경험 없이 성공하기는 정말 어렵다는 현실적인 조언을 한 거죠. 물론 요즘엔 환경이 또 달라져서 바로 창업하는 사례도 많지만 그만큼 더 치열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경험의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네요. 이런 그의 현실적인 고민들이 결국 그 유명한 책 Hard Thing, The Hard Thing About Hard Things 으로 이어진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 책에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은 이유가 바로 그거죠. 기존의 경영 서적들은 대부분 회사가 잘 나갈 때 뭐 비전을 설정하고 문화를 만들고 이런 좋은 이야기들 위주잖아요. 네, 그렇죠. 성공 사례 분석 같은 거요. 근데 벤 호로위츠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회사가 망하기 직전일 때 당장 다음 달 월급 줄 돈도 없을 때 어떻게 최고의 인재를 설득해서 데려올 것인가? 목표 달성에 처참하게 실패했을 때 직원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하는가? 가장 친한 친구이자 핵심 임원을 해고해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정말 어렵고 불편한 문제들 말이죠. 듣기만 해도 힘든데요. Hard thing, 어려운 문제들? 네, 그래서 그 책에서 평시, 피스타임, CEO와 전시, 워타임 CEO라는 개념을 제시하죠. 이게 아주 중요한 구분인데요. 평시 CEO와 전시 CEO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평시 CEO는 회사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을 때 리더예요. 이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직 문화를 가꾸고 직원들의 성장을 돕고 뭐랄까 회사의 미래를 위한 기반을 다지는 데 집중할 수 있죠. 이상적인 리더의 모습 같네요. 그렇죠. 하지만 전시 CEO는 달라요. 회사가 생존의 위협에 처했을 때 예를 들어 경쟁사의 강력한 공격을 받거나 시장 상황이 급변하거나 심각한 재정 위기에 빠졌을 때 리더죠. 이때는 생존이 최우선 목표가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조직 발전이나 문화 같은 건 잠시 뒤로 미뤄야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결정들이 있을까요? 당장의 생존을 위해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할 수도 있고 어쩌면 단기적으로는 회사 문화에 좀 안 좋은 영향을 주더라도 시장 점유율을 지키기 위한 공격적인 결정을 내려야 할 수도 있고요. 평시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정말 빠르고 때로는 냉혹해 보이는 결단이 필요한 거죠. 정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와, 정말 다른 리더십이 요구되는 상황이네요. 평시와 전시. 리더가 이 두 가지 모두를 잘 전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군요. 네, 그게 핵심이죠. 지금 우리 회사가 평시인지 전시인지를 정확히 진단하고 그 상황에 맞는 리더십 스타일을 발휘해야 한다는 거예요. 벤 호로위츠 자신도 넷스케이프 이후 창업했던 라우드 클라우드와 옵스웨어 시절에 이런 전시 상황을 뼈저리게 겪었거든요. 닷컴 버블 붕괴 같은 위기 속에서 회사를 살려내야 했으니까요. 그 경험이 하드싱과 그의 경영 철학에 깊이 녹아있는 거죠. 그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짜 조언이라는 게 느껴지네요. 이런 철학이 결국 그가 마크 안드레센과 함께 A60NG, 안드레센 호로위츠를 설립하는 배경이 된 거군요. 맞습니다. A60NG 설립 배경에는 아주 명확한 철학이 있었어요. 바로 기술 창업자가 직접 회사를 끝까지 경영해야 한다는 믿음이었죠. 기술 창업자가 직접 CEO를 해야 한다. 보통은 기술 전문가는 CTO를 하고 경영 전문가를 CEO로 영입하는 경우도 많지 않나요? 네,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런데 벤 호로위츠와 마크 안드레스는 생각이 달랐어요. 그들은 혁신이라는 게 결국 기술과 제품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나온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혁신을 잘 모르는 경영 전문가 CEO에게 기술과 혁신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차라리 기술과 제품을 깊이 이해하는 혁신가, 즉 창업자에게 CEO가 되는 법, 경영하는 법을 가르치는 게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이라고 결론 내린 거예요. 아, 발상의 전환이네요. CEO를 가르치자. 그렇죠. 그래서 A60 엔진은 처음부터 기술 창업자를 위한 기술 창업자에 의한 벤처 캐피털을 표방했어요. 단순히 돈만 투자하는 금융회사가 아니라 창업자들이 회사를 성공적으로 경영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는 파트너가 되겠다는 거였죠. 이건 당시 기존 VC들과는 상당히 다른 접근 방식이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달랐던 건가요? A60NG만의 차별화 전략이 궁금한데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운영 파트너, 오퍼레이팅 파트너 시스템이었어요. 단순히 재무적인 투자 심사형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대기업이나 성공한 스타트업에서 CEO, CTO, CMO, CRO, 최고 매출 책임자 같은 고위 임원을 역임했던 경험 많은 운영 전문가들을 대거 파트너로 영입한 거죠. 와, 그럼 그분들이 직접 포트폴리오 회사들을 돕는 건가요? 네, 바로 그거예요. 예를 들어 마케팅 전문가 파트너는 포트폴리오 회사의 마케팅 전략 수립을 돕고, 세일즈 전문가 파트너는 영업 조직 구축을 돕고, 기술 전문가 파트너는 아키텍처 리뷰나 핵심 엔지니어 채용을 돕는 식이죠. 창업자들이 겪는 실제적인 문제 해결에 직접 도움을 주는 거예요. 이건 뭐 단순한 투자사를 넘어서 거의 경영 컨설팅 회사 같은 느낌인데요.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전략은 회사 자체를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로 만든 거예요. A6NG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포트폴리오 회사들이 잠재 고객을 만나고 필요한 핵심 임원이나 엔지니어를 채용하고 또 언론 홍보나 기술 트렌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죠. 아, 네트워크 효과를 극대화하는 거군요. 네, 이를 위해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시도들을 했어요. 예를 들면 아주 공격적으로 미디어를 활용하고 자체적으로 블로그나 팟캐스트 같은 컨텐츠를 엄청나게 생산해서 퍼뜨렸죠. VC 업계가 원래 좀 폐쇄적이고 조용한 편이었는데 A6엔진은 마치 기술회사처럼 마케팅과 브랜딩에 힘을 쏟았어요. 아, 맞아요. A16인지 블로그 콘텐츠들 퀄리티가 엄청 높다고 들어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창업자를 가장 잘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VC다라는 메시지를 시장에 강력하게 전달한 거죠. 창업자에게 필요한 모든 자원을 제공하는 플랫폼 혹은 에이전시처럼 스스로를 포지셔닝했다고 볼 수 있어요. 정말 혁신적인 전략이었네요. VC 업계의 게임 체인저라고 불릴 만합니다. 그럼 벤처 캐피털 투자 자체에 대한 그의 통찰은 어땠나요? A60인지는 어떤 기준으로 투자를 결정했을까요? 여기서 또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바로 멱법칙, 파워러입니다. 통계학에서 나오는 개념인데 이걸 벤처 투자에 적용한 거죠. 멱법칙이요?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벤처 캐피털이 수십, 수백 개 회사에 투자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포트폴리오 전체 수익의 대부분, 거의 뭐 80, 90% 이상이 정말 극소수의 대박 성공 사례, 홈런 기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나머지 다수는 그냥 본전치기거나 실패한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소수의 회사가 전체 수익을 견인한다. 정확해요. 대략 상위 10개에서 15개 정도의 회사가 전체 수익을 다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게 멱법칙 분포의 특징이거든요. 따라서 VC의 성공은 얼마나 많은 회사에 투자했느냐가 아니라 그 포트폴리오 안에 저런 홈런 기업, 즉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회사가 포함되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죠. 와, 그렇다면 투자 결정할 때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겠는데요? 단순히 망하지 않을 회사를 찾는 게 아니라. 그렇죠. 얼마나 크게 성공할 수 있는가, 이 회사가 세상을 바꿀 만한 잠재력이 있는가, 이걸 봐야 한다는 거예요. 10배, 20배 수익이 아니라 100배, 1000배 이상의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비대칭적인 기회를 찾는 게 VC 게임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A6엔진은 특히 기술적 혁신성이 뛰어나고 시장을 장악할 잠재력이 큰 야심찬 창업자들에게 베팅하는 경향을 보였어요.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벤처 캐피탈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가 강연에서 미래를 내다보면서 특히 스탠포드 학생들에게 주목하라고 했던 분야가 있었죠. 어떤 분야들이었나요? 네, 두 가지 분야를 특히 강조했습니다. 하나는 암호화폐, 그중에서도 특히 비트코인이었어요. 아, 비트코인요?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는 비트코인이 단순히 새로운 화폐나 투자 자산이 아니라 컴퓨터 과학 역사상 아주 중요한 돌파구, 브레이크스루라고 봤어요. 바로 이중지불 문제, 더블 스펜딩 프로블럼을 해결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중지불 문제요? 네, 디지털 데이터는 복제가 쉽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진 디지털 돈을 당신에게 보내고 나서 똑같은 돈을 복사해서 다른 사람에게 또 보낼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걸 막으려면 은행 같은 중앙기관이 거래 기록을 관리하고 보증해줘야 했어요. 그런데 비트코인은 이런 중앙기관 없이 분산된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합의를 통해 거래 기록, 원장을 공유하고 위변조를 막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이게 기술적으로 엄청난 혁신이라는 거죠. 와, 아무도 소유하지 않는 분산 원장이라는 개념이 핵심이군요. 그렇죠. 그 잠재력을 매우 높이 평가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하라고 했던 분야는 바로 바이오 해킹 또는 생명공학 분야였어요. 바이오 해킹이요? 이건 좀 생소한데요. 뭐랄까, 생명 현상을 공학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몸이나 생명 시스템을 개선하거나 조작하려는 시도들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전자 편집 기술이나 내 컴퓨터 인터페이스, 노화 방지 연구 같은 것들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겠죠. 호로이치는 이 분야 역시 컴퓨팅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엄청난 혁신과 변화를 가져올 잠재력이 크다고 본 거예요. 암호화폐와 바이오 해킹, 둘 다 정말 미래지향적인 분야네요. 스탠포드 학생들에게 이런 분야에 주목하라고 조언한 이유가 있겠죠. 네, 아무래도 스탠포드가 있는 실리콘밸리가 이런 첨단 기술 혁신의 중심지이기도 하고 또 학생들이 젊고 똑똑하니까 미래를 바꿀 큰 문제에 도전해보라는 격려의 메시지였을 것 같아요. 세상을 바꿀 다음 비밀이 이런 분야에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오늘 벤 호로이치의 강연을 통해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정리해보면 그의 인생 여정 자체가 성공으로 가는 길이 꼭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줬고요. 히피 문화 속 자본주의 동경, 랩 음악 열정 같은 의외의 경험들이 자산이 되었죠. 맞아요. 그리고 기술적 능력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사람을 이해하고 움직이는 피플 스킬과 실제 경험, 특히 대기업에서의 좌충우돌 경험이 중요할 수 있다는 점도 인상 깊었어요. 평시 CEO와 전시 CEO를 구분하며 리더십의 상황적 유연성을 강조한 부분, 그리고 하드싱, 즉 어려운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들도 기억에 남고요. 네. A16G 설립 배경과 그 혁신적인 전략들, 그러니까 창업자 중심 철학, 운영 파트너 시스템, 네트워크 구축, 공격적인 마케팅 같은 것들도 VC 업계에 시사하는 바가 컸죠. 마지막으로 벤처 투자의 본질인 멱법칙에 대한 통찰과 미래 유망 분야로 암호화폐와 바이오를 꼽은 것까지 정말 밀도 높은 강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 이야기들이 기술, 혁신, 리더십, 그리고 어쩌면 당신의 커리어 경로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무언가 생각거리를 던져주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도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데요. 벤 호로이치는 대기업 경험의 가치를 상당히 강조했잖아요. 그런데 요즘처럼 기술 변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고 스타트업 생태계도 많이 성숙한 환경에서 과연 그가 말한 전통적인 경로, 그러니까 대기업 경험을 쌓고 창업하는 방식이 여전히 유효할까요? 아니면 오히려 빠르게 직접 부딪혀보는 게 더 중요할까요? 이건 정답이 있다기보다 한번 고민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아요. 오, 좋은 질문이네요. 시대가 변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그가 말한 세상 돌아가는 방식에 대한 비밀을 찾는다는 관점에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특히 당신이 주목하고 있는 분야에서 아직 다른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한 기회, 간과되고 있는 문제, 즉 다음 세대의 비밀은 과연 무엇일지 생각해보는 것도 흥미로운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고민들이 또 다른 혁신의 시작이 될 수 있겠죠.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 벤 호로이치의 통찰력 있는 이야기 함께 깊이 파볼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